네, 우리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전에 빨간 의자 주간 전망대에 그 초대 MC이셨던 우리 한성원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말총머리 어디 갔습니까? 아 이게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빗을 때 너무 빠져요. 그래서 잘랐어. 11개월 전에 나오신 거 제가 봤거든요. 약간 그때 이제 그 박정현 박사랑 이진우 소장님이랑 진행하시면서 박정현 박사가 출연으로 나왔다가 잡히 앉았죠. 잡혀서 앉았는데 두 분이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긴장을 오늘 빡 하고 왔습니다. 아, 긴장 안 하시더라고요. 네, 긴장을 빡 하고 왔고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박 사장님께서는 우리 한 박사님 모시고 이제 더블 MC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한 박사님한테 많이 혼난 거 아니지 뭐. 예, 무슨 원래 말씀?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건 보자. 기본적으로 이건 알라나 우리 박재영 차장께서 2.1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2.1이 뭔지는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제가 보셨어? 예습하고 왔잖아요. 2.1이 지속 가능한 그 출산율. 네. 그게 그렇지. 2명 낳아야 부부가 둘 아닙니까? 2명은 낳아야 유지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된다. 유지죠. 0.1은 이제 클 때까지 이제 자연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죠. 다 하시네. 완벽하시네. 제가 훌륭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참고로 저는 2명이라서 약간 2명? 한 명 더 낳아야 되나. 아니 애들 잘 키우시면 됩니다. 잘 키우면 돼요. 그렇죠. 우리 박 차장도 애국하시네. 아니 근데 그동안 저기 박사님 네. 박사님 나가시는 그 유튜브 채널마다 네. 조회수가 참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랬었죠 옛날에. 근데 참 무서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조금 자극적인. 아니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 댓글들을 저 처음에 댓글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때는 댓글들이 대부분 이 욕이었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2023년을 어떻게 아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그랬죠. 근데 그때 좀 그때로서는 자극적인 얘기였죠. 근데 지금 또 좀 맞는 부분들도 있고. 얼추 이제 2023년이 한 반년 후면 돌아옵니다. 예, 좀 그때도 좀 땡겨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박사님 그 비유는 다 익히야 알 텐데 네, 혹시 그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졌죠.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버블 안 오는 건가요? 버블이 이제 터지기 전에 좀 이게 역설적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버블이 안 오게 도와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 했으면 네. 연준이 이렇게 빨리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덜했을 테니까. 덜했죠. 네. 아무래도 덜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 옐런하고 파월 둘이 저기 하이프레셔 이코노미잖아요. 그렇죠. 돈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빨리 안 하고 그다음에 돈 풀던 스케줄 그대로 줄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으면 올해 말쯤 가서 진짜 크게 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으면 이제 그때는 터지면 좀 심하게 터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올 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면서 유가부터 시작해서 확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연준도 긴장을 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다 긴장을 했고 다 경각심들이 생겨서 그 이후에 지금 시장 우리 얼마나 조정받았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조정을 안 받고 더 갔으면 큰일 날 거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버블 붕괴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오히려 세옹지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조금 그 긴축 시점을 앞당겨줘서 그렇죠, 앞당겨줬죠. 시점을 앞당겨줘서 이게 버블이 점점 이제 2020년 동안 계속 커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커지는 걸 조금 막아줬다. 그러니까 연준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지 않았으면 금리 인상했겠어요? 안 했죠. 뭐 작년 이제 전쟁 전의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제 올해 말에 한 번 정도 인상하는 스케줄이었으니까. 원래 그랬어요. 네. 야, 내가 지금 약간 이거 봐. 나 약간 띵 할 때 이렇거든. 아, 뭔가 오셨어요? 아니 나 아까 미리 보내주신 그걸 갖다 조금 이렇게 예습을 하고 왔는데 네. 우리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딱 듣는 순간에 그거네요. 전 지금 사실은 오늘 얘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할 얘기인데 저는 우리 증시 바닥 통과한 것 같아요. 바닥이. 네. 통과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저기 2023년에 세상 망한다 하시던 우리 한상원 박사님이 푸틴 형님 덕분에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야 할 그 버블이 터지기 전에 풍선 터지기 전에 풍선에서 바람 빼는 과정으로 지금 바람을 빼고 있잖아요. 바람 빼고 있다. 네. 얼추 빠졌다. 네. 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네. 뭘 쓰는 거나 뭐나 방송이나 요새 다 남으니까. 네. 우리 뭘 하시는지 아세요? 채팅방에서. 뭐라 그래요? 작년에 우리 한상원 박사님 포스코에 몰빵하셨다던데. 이거 포스코 아니에요. 아, 철강주. 철강주였었죠. 철강주. 그래서 다른 일이 되게 다들 뭔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 맞아요. 그때 뭔지 얘기 안 하셨어요. 철강이라고만 뭔지는 얘기 안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진우 소장님이 채팅창 보시면 아실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채팅창을 못 보고 그냥 몰랐었거든요. 뭐 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샀는데 그때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정리를 했어요. 네. 그거 계속 들고 있으면 곤란하죠. 사실은 그렇기는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게 박사님한테는 없으시구나. 없죠. 그냥 그때 사실은 큰 딜에 좀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딜이 안 됐어. 약간 내부자 정보에 해당하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그런 건 정도까지 아닌데? 아니고. 네. 아우 근데 글쎄요. 너무 솔깃하다. 왜요? 바닥을 퍼블이 안 온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오늘 좀 걱정하고 왔거든요. 네. 이제 그때보다 사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 네. 작년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대본대로 안 가기로 결심들을 하셨구나. 대본대로 아니면 그냥 저희는 원래 아니야. 대본대로. 가요. 대본 1. 전 세계 트리플 버블을 우려하셨다. 지금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박사님? 아니 뭐 대부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되는 게 좋아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버블이 바람을 빼는 과정이 돼서 터지는 과정은 없을 것 같다. 첫째.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버블 사실 지금 버블이 왔던 건데 네. 이번 버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이게 그 연준의 정책 실패에 의한 버블이거든요. 정확하게. 작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작년 4월에 5월에 아마 제 기억에 헤드라인이 5%를 찍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건 헤드라인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코어 보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헤드라인하고 코어 차이는 네. 유가 뭐 곡물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거니까 보통 그거 빼고 보잖아요. 근데 유가 곡물가가 이게 장기간 고공행진을 하면 그때는 헤드라인을 봐야죠. 근데 장기간 고공행진하게 생겼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의 제일 기초로 배우는 게 화폐 수량설이잖아요. 네. 돈 쏟아 보면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예, 그러죠. 재작년에 돈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부었어요.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이게 M2 이렇게 하늘 로켓 발사하는 거 다 보셨잖아. 근데 이게 돈을 조금씩 계속 조금씩 늘려서 2% 물가면 그건 별 문제 없는데 갑자기 돈을 천더미처럼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물가가 확 튀어버리거든요. 네. 그게 효과가 3년 가요. 3년 가고 그래서 올해 첫 해. 올해가 제일 세게 물가가 오는 해고 내년이 그거보다 좀 약하고 내후년 가야 빠져요. 그게. 그래서 연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년까지 물가 높다고. 돈을 퍼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세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거든요. 내후년쯤 가야 끝나요. 이게. 그런 상태인데 이 둘이 계속 아무 관계 없다고 사실은 저는 작년 하반기쯤부터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좀 바꿨어야 된다. 스탠스를 바꿨어야 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은 사실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 QE를 좀 빨리 조기 종료하는 조기 거를 종료하고. QT가 좀 빨랐어야 된다. 어쨌거나 뭐 좀 연준은 늘 늦었고 아마 작년엔 심하게 늦었죠. 심하게 늦었고 이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50bp 빅스텝이라는 용어도 만들다가 이제 자이언트까지도 왔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는 일시적이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아닌 거는 판명됐는데 지금 또 시장의 이슈는 그겁니다. 피크아웃이냐 인플레. 인플레 피크아웃이냐. 네. 저는 지금 피크아웃 하고 있다고 봐요. 피크아웃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원래 증권쟁이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 연구쟁이잖아요. 원래 그 공부도 경제학으로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연구소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양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죠 그동안. 몇십 년을 제가 봐서는 박사님은 경제학 쪽으로 학위를 받으실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냥 헐리우드로 가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배우를 하시든지 그냥 기획 제작까지도 감독을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뭐 사업을 하셨어도 지금보다 더 잘하셨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화폐 수령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퍼부면 네. 어디부터 반응하냐? 원자재 시장 반응하잖아요. 네. 원자재. 상품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죠. 상품 시장이 제일 빨라요. 근데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기업 단으로 가서 기업의 원가 올려서 원가 올리고. 제품 가격. PPI가 올라가고 PPI가 올라가면 미치야 CPI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게 어디로 또 오냐면 수요 사이드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월급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수요 쪽에서 디맨드 풀이 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가 끝나는 이게 한 과정인데 네. 일단 공급 사이드의 상품 가격은 저희 푸틴 형님이 이분이 지금 자기 장사를 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번에 또 20% 줄인다며요 또. 예, 가스 공급을. 네. 근데 저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림수겠죠. 일단 자기 장사도 하고 동시에 유럽이 젤렌스키 주저앉혀라 이 압박이잖아요. 예, 지금 예. 양쪽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 정도를 빼면 지금 다른 거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대부분은 뭐 그 전 저점까지는 안 왔어도 전 저점하고 이거하고 한 반 정도 왔거든요. 유가하고 가스 가격만 여전히 높고 유가는 뭐 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 끝났죠. 그럼 PPI에 영향을 미치는 거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PPI에 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공급망 붕괴였잖아요. 뭐 예. 락다운 뭐 이런 건데 락다운 다 끝났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보다 많아서 또 이게 PPI가 높았던 부분, CPI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금리 올리고 뭐 이러면 그동안 공급 확충했을 거고 그다음에 수요는 앞으로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공급단의 물가는 이제 끝났다. 공급단의 물가 끝났다. 그럼 이제 수요단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요단에서는 이제 뭐 우리 이제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임금 상승률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수요단의 물가의 원천이잖아요. 그게 수요단 물가 오시는 분들 다 임금 상승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문제도 일단 요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베버리지 커브라고 경제학자 베버리지 아시죠? 그 사람이 만든 커브입니다. 베버리지 커브인데 음료수 베브리지가 아니고. 음료수 베버리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구나. 유명한 사람이죠. 네. 베버리지 커브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가 그 구인율이에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2점. 뒤로 네. 네. 여기가 구인율이에요. 네. Y축이. 네. X축이 실업률이에요. 네.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구인율이 높고 대신에 실업률은 낮죠. 네. 그 여기예요. 네. 그 경기가 나빠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실업률은 올라가고 사람은 덜 찾고.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쪽으로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3.5%쯤 되는 그 실업률이잖아요. 예. 요 3.5% 되는 실업률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립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 어디냐에 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전에 네. 5%였다가 다시 3.5로 내려와서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얘기하고 많이 했죠. 이력 현상이님은이. 근데 이게 바닥이에요. 3.5면 자연 실업률 안 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면서 다시 이쪽으로 쭉 왔잖아요. 여기가 팬데믹 터졌을 때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실업률은 무지하게 낮아요. 여전히 구인율이 높아요. 네. 저게 임금이 높은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실업률은 3.5 왔는데, 왜 이 구인율이 여전히 이렇게 높으냐. 왜 우상향 했느냐? 네, 우상향은 경기가 좋았으니까 했는데, 네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위로 여기 온 거죠. 그러니 지금 베버리지 저 커브 자체가 원래 바깥으로 왔어요. 평상시에는 저 빨간 원을 치는 조안에서 왔다리 조안을 해야 왔어야죠. 됐는데 네. 조안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왔어요. 팬데믹 때문에 저쪽으로 훅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다시 올라올 때 이 위로 올라가지 그러네요. 않잖아요. 여전히 그러네. 구인율이 높아요. 네. 왜 저러냐.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뭐 그레이트 리지그네이션 했잖아요. 은퇴를 뭐 은퇴를 빨리 많이 한다. 했다. 그래서 은퇴 빨리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용률을 봤어요. 네. 은퇴를 빨리 했으면 고용률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정도면 고용률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따끈하게 둘 다 지난 5월 통계예요. 고용률이 전 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이네요, 그냥. 코로나 이전 거의 회복했어요. 거의 회복했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사람 다 나와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저기 좀 비껴나는 얘기인데 미국의 고용률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근데 요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게 너네 트럼프예요. 트럼프 사실은 경제는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욕을 먹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고용을 다 뺏어서 자기네 나라 고용을 만든 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용률을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왔어요. 네. 그러면 나와서 일할 사람 다 일하는데 왜 여전히 좀 아까 이전에 본 것처럼 왜 여전히 구인이 높으냐. 이게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도 공급망 붕괴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동안에 다 일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직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못 들어온 거죠.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네. 사람 없다고 이게 절절매잖아. 공급망 지금, 붕괴예요. 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오이 농사 지으시는데 네. 이제 외국인 노동자랑 현지 노동 우리 한국인이랑 임금이 같아졌대요. 네. 그래도 없어서 못 쓴다. 없어서 못 써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높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 올리는 네, 팩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락다운 끝났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저 방금 좀 아까 여기 오는데 식당에 갔더니 외국인 근로자들 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 보이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네,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맞아요. 보이고 여의도에 이런- 사진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러면 임금 상승도 이제 피크아웃 할 거다 좀 있으면. 그러면 수요단의 물가 상승 압력도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거의 피크아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물가 쪽에서 계속 우리 헤드라인 보고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에 전 9% 넘겨 나오기를 속으로 내심 바랬거든요. 왜 그러셨죠? 9% 넘게 강하게 나오면 바라신- 아니죠. 그 넘게 나오면 그보다 어떻게 더 높아지겠어. 그러면 이제 시장 내려갈 밖에 심리가 없으니.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할 거다. 아니 근데 그 생각은 5% 때부터 했잖아요. 아니 근데 요번에 이제 8.8% 시장 컨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난 9가 넘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어. 다행히 9.1이 나왔거든요. 네. 요번에 9.1이 나왔으니 자 이제 헤드라인 볼 필요 없다. 이제는 다시 코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PCE 코어다. 그 CPI하고 PCE하고 차이를 제가 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청자들은 모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CPI는 그러니까 서플라이 사이드 물가라고 보셔야 돼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그 지수를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변경을 시키기 전에는 자 나는 사과 한 개 먹고 배 한 개 먹어 이게 기본으로 세팅을 해버렸어요. 물가 지수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사과 값이 올라가면 물가 무조건 뛰어올라. 네. 근데 소비자는 5년마다 한 번씩 자기 먹는 거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바꾸거든. 네.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뛰면 사과 안 먹고 배를 먹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의 물가는 안 올라가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기름값 올라가면 차 치워버리고 지하철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PCE가 정확하다. CPI는 공급 물가 쪽에 가까운 물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PC도 설명해 주셔야죠. PC는 개인 소비 지출. 네. 전체 개인 소비 지출에서 물가를 찾아내는 거니까 개인이 내가 소비를 이렇게 하던 구성을 마음대로 바꾼 게 그대로 네. 반영이 된 물가거든. 근데 거기 통상 CPI보다 한 0.3 내지 0.4% 포인트 낮게 나오더라고. 항상 낮게 그 나오죠. 정도.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조정을 하니까.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PC 코어만 보시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전년비를 볼까요? 전월비를 볼까요, 박사님? 전월비 보셔야죠. 전년비. 전월비. 전월비? 네, 전월비 보셔야죠. 무조건 전월비. 전월비로? 네. 전월비로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냐. 이거 보셔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보통 CPI는 둘째 주 정도에 나오고 PC 가격 지표는 마지막 주나 셋째 주 조금 차이가 나서 나오죠. 예, 나오는데 물론 둘 다 보셔야 되는데 PC 이제 이제부터 PC를 PC 조금 코어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제 코어를 2월까지, 보셔라. 그것도 6월, 코어. 6월까지는 CPI를 봤어야 되는데 네. 7월부터는 이제 코어 PC 이제 가격 지표를 이제 봐야 그쪽을 된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헤드라인 자체는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 가도 네. 지금 9.1에서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6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데 우리 중요한 거는 결국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증시는 전월비 꺾였냐 안 꺾였냐 그러니까 절대 레벨을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피크아웃. 네. 피크아웃 했잖아요. 피크아웃 했다고 보셔야 되고 유가도 6월 달까지 영향을 미친 게 120달러짜리 유가가 영향을 미쳤는데 WTI 기준으로 네. 지금은 100달러 이하짜리 유가가 7월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휘발유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네. 네, 휘발유가 지금 94달러, 5달러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네. 그럼 7월부터 헤드라인은 좀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물가는 피크아웃 쳤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네. 시장에서는 좋을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9%에서 뭐 한 6, 7%대? 네.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애매하게 뭐 8%대가 계속 유지된다든지 네.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럴 별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없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고 옆으로 잠깐 유지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전반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폐 수장설. 네네. 쏟아부은 거 금리만 올리기 시작하니까 걷어들이고 있고 QT도 아직은 약하지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돈 빨아들이면 물가는 떨어져야죠. 떨어지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그 QT도 네. 지금 950불씩 하면 1년 하면 이제 1조 달러인데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 아, 이건 4조가 못해요. 늘어났으니까 QT인 거 절대 안 그렇게 못해요. 못 하겠지만 절대 못해요. 어쨌든 QT 하면은 어쨌거나 뭐 자연스럽게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통화 정책에서 예. QT는 이건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유명했던 그 헬리콥터 밴 아, 네. 벤 버너키. 네. 겁나게 쏟아붓잖아요. 그 네. 쏟아본 거 반도 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반도 그것도 지금 못해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더 많이 쏟았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이것도 반도 해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1, 2년 정도 하다 말 것이다. 저는 내년까지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럼 연준 북은 어떻게 할 건데? 연준 북은 어떻게 할 건데? 북. 대체 대자표 어떻게 네, 할 건데?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 올라가면 연준 북도 커져야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물가가 1년에 10%씩 오르는 세상인데 연준 북은 안 커져요? 커지죠? 더하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참 까먹고 살았죠. MMT. 여기 작년까지 어디 갔죠? 작년까지 우리 MMT의 세상이다. 뭐 다 죽도록 떠들었는데 지금 아무도 MMT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QT 얘기도 안 하지만 사실 그때 우리 여전히 MMT 세상이에요. 그 연준이 벤 버냉키에 풀었던 돈을 회수한 것만큼 이번에 똑같이 회수하죠. 그럼 붕괴 옵니다. 못해요 그렇게. 붕괴 와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전 이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불안한데 미국은 아무 관계 없지. 아까 말씀하신 고용률이 저런데 그러니까 옐런하고 백악관 둘이 얘기하는 게 경기 마이너스 나도 리세션 아니다고 떠드는 게 저 고용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구인율 때문에. 그런데 그 고용률이라는 건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그래도 구인율이 차이가 있어. 여전히 구인을 많이 하니까 이것만큼의 슬랙이 줄어들 때까지는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적 발표 기간에 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뭐 이제 빅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이기 시작하죠.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저게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공급망 붕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저게 그 구인율은 상당히 그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될 거예요.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그다음에 연준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뭐 정리를 좀 정리해고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해도 조금 낮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실업률은 유지가 되겠죠. 박사님 그러면 말씀 지금도 MMT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네. 저는 공감하는데 네. 이거 영래포 말이에요. 예. 월가 은행들 네. 그냥 연준에다가 하루하루씩 해서 그냥 그 박아 돌려 박아 가는 게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아직도. 예. 그게 뭔 QT가 된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됐죠. 돈 아직도 넘치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거기부터 채권하는 분들이. 영래포부터 네, 거기부터 정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시중에 아무리 QT라도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모기지 쪽부터 뭐 하는 얘기했고 모기지는 실제로 좀 빠르죠 속도가. 그리고 이제 역레포 쪽을 좀 손을 볼 거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파월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